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내일경제입니다. 코로나19가 국회까지 마비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실까지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원들은요,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모두가 조심하고 배려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2월 25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의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국회 법원마저 대한민국이 마비됐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다시피 국회 오늘 폐쇄되고요. 내일 정도에나 다시 정상 가동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학교, 산업, 물류, 제조 현장, 한국 사회 곳곳이 멈춰섰다. 군부터 입법부, 사법부까지 코로나 쇼크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인데요. 어젯밤 11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상황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확진자는요, 200명 이상 늘어서요, 849명입니다. 오늘 또 발표가 이뤄질 텐데 아마도 이 숫자보다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사람의 숫자가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8명입니다. 이 숫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뒤바뀐 신세, 이젠 중국이 한국인 격리에 나섰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상황이요. 보겠습니다. 한국 확진 급증하자 역유입을 우려한 중국, 산둥성 입국한 한국인 2명 한때 격리됐답니다. 그리고 홍콩은요, 오늘부터 한국인 입경을 금지했습니다. 대만도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은 격리 조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코스피 3.9% 추락. 그렇습니다.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이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발 검은 월요일이다. 어제 주식시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2018년 10월 이후 최대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4.3%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11원 급등. 경제가 불안하면 달러 값이 뛰게 되죠. 그럼 우리 원화값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외출 안 하기, 그리고 거리 두기, 그래야만 뭔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지금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외출 안 하기, 몸살일 경우 자택 휴식, 그리고 열나면 진단서 없어도 병가를 주자. 일단 몸 상태가 뭔가 찌뿌둥하고 좋지 않다면 일단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리두기. 시민은요, 단체 행사를 가능한 피하고요. 회사에서는 혹시라도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코로나19 이 사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전병을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오늘 내용을 각각의 키워드로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마스크가 없다.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 나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마스크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쫓겨나는 한국인,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조차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격리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훈수인가 조롱인가, 중국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정광훈 구속,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정리했고요. 맨 처음 상황은요. 대구 경북 상황을 좀 알아보겠는데 먼저 사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봐주시죠. 이 사진이 어제 저녁 6시 무렵, 그러니까 퇴근 시간 무렵인데요. 대구의 중심가입니다. 동성로 일대의 모습을 항공 촬영한 겁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길이 보이시죠? 원래 이 동성로는요, 이 시간이면 차량과 사람으로 빽빽히 찬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모습, 차도 거의 안 보이고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로등 정도만 켜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목은 이 광경이 대구 번화가의 퇴근 시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있습니다. 보시죠. 사진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줄이요, 보통 긴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보시죠. 줄이 이렇게 갑니다. 쭉 이어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돕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또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인데요. 대구 경북 주민들 마스크 사려고 꾸불꾸불 4겹 줄을 섰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경산시 숭산동에 있는 이마트 경산점 앞에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해야겠다. 물론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량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많은 걸 가져갈 수 없습니다만 이런 모습,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가 있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또 마저 보겠습니다. 하루 매출 여원 500년 역사의 대구 서문시장 첫 휴장했습니다. 역시 사진으로 시장의 모습 보이고 있죠.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대화재 때도 영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오늘부터 6일간 문을 닫습니다. 부산 구포시장, 성남 모란시장도 방역 작업 등 이유로 하루 휴장합니다. 이런 시장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장들이잖아요. 재래시장인데. 그리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전화 연결을 통해서 대구 상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김용호 대구 상인연합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저희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사진 2장을 봤습니다. 대구 동성로 모습, 그리고 대구 인근 도시에 마스크를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까지 봤는데 예. 실제 대구 분위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에는 뭐 초타되는 한 가지입니다. 사진에 예. 방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예. 그런데 지금 뭐 솔직한 말로 지금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인데. 예. 아까 줄 서가 있다시피 마스크 예. 그럼 넉 장 발랐고 예. 사진들 줄을 서고. 예.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약국 같은 데는 사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소독제 같은 것도 예. 소독제가 뭐 우리 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소독제를 구하지를 못하니까 예. 빨리 정부에서 대책을 좀 취해줘가지고 지자체하고 예. 작품이라도 해주면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예. 이렇게 좀 방역을 해서라도 예. 좀 고객들 또 응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상인들도 또
자기 걱정 좀 덜 되도록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참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예. 자, 지금 대구 상인연합회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상인분들의 상황을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동성로 모습도 방금 사진으로 봤지만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무렵이면 사람으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없고요. 서문시장도 지금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메르스 때보다도 심각하다 이런 말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지역 경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하죠 지금. 뭐 확진자는 하루도 예.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나 매장에 나오지도 않고 예. 또 다중이술 시술도 뭐 지금 자율적으로 휴업하는 등 뭐 아주 예. 심각한 상황으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총리님이 뭐 본부장이 되셔가지고 예. 저거에 본부를 차린다 하니까 예. 하루 빨리라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우리 전통시장은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예. 빨리 좀 해주면 좋겠고 그러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우리 전통시장은 열악한데 또 현재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예. 중수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만 지원하겠다 하는 게 나오니까 우리 전통시장은 너무 소외되는 기분이 들고 예. 예,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예. 좀 정부에서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재라든지 예. 좀 뭐 그런 걸 많이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예. 뭐 세제 예. 같은 것은 우리 상하수로 가스로 전기로 예. 그리고 뭐 납부 기한 유예 또는 감면 등 이런 것도 사실상 좀 해줘야 되는데 중수상인하고 소상공인은 예. 450억과 250억, 200억 지원하는데 예. 전통시장은 또 저는 또 대구 회장이고 서문시장 예. 상가연합 회장이고 이래 놓으니까 예. 상인들이 또 저한테 왜 우리는 전통시장은 이렇게 지원이 없느냐 예. 이렇게 저한테 이래 반문을 하니까 저가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특별히 좀 있다는 부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지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지금 당장 대구 시민분들, 대구 상인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스크, 예. 그리고 방역 소독제, 세정제. 마스크, 그다음에 소독제, 세정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직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마스크 지원을 시에서 지금 해줘봐야 예. 우리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시장만 해도 15,000명, 2,000명 상인인데 고객들에서 예. 우리 전체 상인들을 대구에 하는 것도 막 1만 명이 되는데 예. 함은 지원을 해주는데 뭐 2,000개, 3,000개 지원을 해주면은 한 사람 앞 상인들 한 사람 앞에 반 개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연락하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하면은 상인들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연락하면은 그 뭐 10,000장, 20,000장, 30,000장 다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 고객들을 당연히 고객들 대구 시민들도 다 하셔야 되지만은 또 우리는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상인들한테 이렇게 또 마스크라도 지원해주고 또 전통시장에 소독이라도 해가지고 고객들이 한식 놓고 좀 어느 정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김영호 회장님께서도 대구 시민으로서 사실 외출할 때 약간 망설여지거나 좀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좀 나갔다가 이래 들어오면은 머리도 아픈 것고 목도 아픈 것고 열도 나는 것고 이래가지고 저도 뭐 집에서 사놓고 재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도 시장에 장사를 하니까 나오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저 입장도 나가기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저도 오늘 동산병원에 진료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서 야근 타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고민들을 지금 대구에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호 대구 상인연합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봤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이 사실 어떤 감염의 위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포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움츠러드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젠 부산도 위험하다. 온천교에 또 14명 확진. 그리고 요양병원은 통째로 격리.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도 30명이 넘어갔어요. 확진자가요. 그리고 부산의 그 구가 전체적으로 점점 더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대구 감기 증상자 전원 검사.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구가 이제 굉장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확진역에서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전원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4주 내에 안정시키는 게 목표다. 구체적인 목표 시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2주간 2만 8천 명 대상 코로나 검사 확진 2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의사협회는 중국발 입국 즉각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4주 내 안정 목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검사 결과 나타나는 확진 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대구 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4주 내에 조기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구 시민들의 협조와 그리고 대구시의 의료적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병일 교수님, 네. 정부가 대구 지역에 대해서 4주 안에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했어요. 네. 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인가?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4주라는 기간은 예. 이 코로나19의 그 잠복기를 2주, 14일로 봤을 예. 때 그 2주의 2배인 14주를 가지고서 4주를 가지고 이제 예. 목표를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초 환자가 확인되더라도 예. 그 접촉자를 찾아내서 접촉자의 잠복기까지 관리하겠다. 아.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감기 환자들까지도 전수조사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구 시내에서의 예. 발생, 확산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산술적인 그런 그 수치를 제공을 한 건데요. 예. 어쨌든 이 신천지 교회 정도만 차단이 되고 예. 그 신천지 교회에서의 추가 확산이 일정 부분 통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신호가 보이면은 예. 정부의 저런 4주 내의 안정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주라는 그 설정 기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좀 네, 기다려 볼 그렇습니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최근에 이제 정부 태도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아요. 그 사실 앞서서 몇 주 전에 뭐 종식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뭔가 좀 잠잠해지나 보다 했지만 급속도로 확산이 됐거든요.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과연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옆에 그 전문가분을 모셔서 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정부가 어제 그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할 때 예. 감염병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보좌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진작에 그런 회의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사실 이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도 예. 한 달 전부터 의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그렇습니다. 줄기차게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의사협회장이 좀 정치적으로 경도된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예. 당연히 전문가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게 이렇게 문제를 키워왔지 않나 싶고 예. 앞으로도 여하튼 총리께서 대구에 직접 내려가셔서 예. 이제 하신다는데 예. 거기서도 역시 현장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현장입니다. 현장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가.
전문가들이 무엇을 필요하고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이 얘기에 대한 강조점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번 반복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다음 기사가 좀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요. 이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브리핑 때 자주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군요.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쇼컷한 질본본부장. 그래서 최근에 머리 모양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짧아졌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경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차라리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낫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머리를 더 짧게 잘랐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묻자 1시간보다는 더 잔다. 이런 분들 건강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근데 1시간보다는 더 잔다.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사실 저희가 좀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점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요, 또 잘못 알려진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코로나19 Q&A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패에서 식기, 수저 만진 뒤에는 눈, 코 만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부패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요. 동시에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눈, 코, 여기 점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패에서 공용 식기를 써도 괜찮을까? 여기 답이 이랬네요. 바이러스가 묻은 공용 식기를 만진 뒤 눈, 코를 만지면 감염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손이 얼굴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도 위험한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설문이 눈, 코 점막에 접촉되지 않는 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깨끗하게 쓰시면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피해야 할 공공장소가 있다면 어딜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분간은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뭐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되겠죠. 많은 분들이 약간 굉장히 이렇게 밀집된 상태에서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있네요. 이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데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탑승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주변 분들을 위해서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탑승을 하고요. 손잡이 등을 만진 뒤에는요,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빨리 손을 씻으시는 게 좋다. 마스크와 손 씻기입니다. 역시 기본입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정부가 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밀집된 곳에는 가능한 당분간은 안 가시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마지막 아랫부분인데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일단 외출을 자제하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요, 한 며칠 정도 증상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심상치가 않다면은 1339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시고요. 선별리도 찾는 건데 바로 응급실 가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응급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몇 가지 내용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자, 코로나19 팩트체크입니다. 일단 질문이 이래요. 기온이 올라가는 봄이 되면 사라진다. 요거 김종욱 교수님 혹시 답을 아실까요?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게 뭐 상식적으로 저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예. 꼭 저것을 갖다가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밀폐된 공간에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예. 그런 기온 올라가는 효과와 다른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냥 하나의 원칙만 믿으시면 안 되고 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봄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예. 자체들은
온도가 아니라도 뭐 전문가 옆에 계시지만 밀폐된 공간에 남아있게 되면 계속 그 어떤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말이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김종욱 교수님 설명 맞는지 정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나 정보가 너무 부족해 날씨 영향에 대한 예측을 섣불리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병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괜찮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습도와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요. 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서 예. 과연 이 바이러스가 봄, 여름이 되면서 어떻게 이 양상이 변할지 그건 사실 모릅니다. 확실히 신종이니까요. 네. 지금요. 근데 미국의 예. 그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날씨가 따뜻해도 이번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날씨에 대해서 안이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코로나19 퇴치한다. 요즘에 비타민C 좀 많이 드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비타민C가 효과가 있을까? 윤기찬 변호사 드세요? 비타민C? 네, 중간중간 먹습니다. 일부러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드시던 거예요? 원래 네, 먹어왔어요, 불규칙. 요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정답 좀 보여주세요. 비타민C는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답니다. 물론 몸에는 이로웁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드시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마늘을 커피처럼 끓여서 마시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마늘,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글쎄,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최영선 의원님께도 혹시 드시나요? 마늘이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마늘이 이 병의 완치약이라면 왜 이런 공포가 생기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정답 보여주시죠. 마늘이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예방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습니다. 뭐 비타민C, 마늘 얘기 물론 몸에 좋은 음식들 그리고 약인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19하고 뭐 이게 치료를 하거나 완치를 해준다 이런 건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평소에 드시면 좋기는 한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Q&A로 저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인 분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거나 무슨 격리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여권 뺏기고 억류되고 세계 곳곳에서 코리아가 거부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 신혼부부 17상 격리됐습니다. 입국도 못하고 공항에서 격리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돼서 격리 상태입니다. 신혼여행 간 겁니다. 신혼여행이 허니문이 아니라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요. 한국인이란 이유로요. 그 다음에 마카오에서는요, 한국에 대한 검역을 했는데 이게 비상식적이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여행 관광객들과 함께 검사를 합니다. 위험도가 다른 거 아닐까요? 이거는요. 그리고 장소도 공항이 아닌 10km가 떨어진 운동장으로 데려가서 했답니다. 그리고요, 몽골 한국 노선 운항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대구에서 온 20명을 격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푸대접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외교당국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바로 옆에 기사가 있습니다. 순환당하는 코리아, 맞습니다. 한국분들 나가서 지금 순환당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 지금 외교장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22일부터 6일간 유럽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군축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 등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외교 수장이 뭔가를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반응 나오지만 안 보이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파악 더디고 관련 부처와 협의도 잘 안 된다. 외교부 우왕좌왕 대응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조 교수님. 네. 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도 외교부 하나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들을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외교부하고 보건당국이 별도의 특별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됐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모리셔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세계 최대 인구 밀집 국가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이 문제,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더 반응 자체가 좀 더 거셀 수 있는 측면이 민감할 수 있는 분명히 나라군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그런 상황들을 예. 감안해서 외교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 거고요. 전 외교적 마찰은 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국을 갖다가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그 문제 가지고 국내에서 이게 논란이 벌어지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외교부가 그리고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예. 저는 언론과 방송 상당부 제가 볼 때는 좀 절제된 좀 확인된 좀 보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얘기가 뭐냐면 언론사에서 예. 기사를 냈는데 예. 그분 주필 칼럼이 뭐냐면 코로나 최고의 숙주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보기다. 이 얘기를 썼는데 예. 동일한 기자의 기사는 뭐냐면 예. 3주간 항공 3천억 원 마이너스다. 그 이유가 뭐냐? 한중간에 항공이 예약 취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엇갈리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충돌하는군요, 국민들이 어떻게 그러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저도 언론이라고 하면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일관된 예. 방식을 가지고 제기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그야말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예. 방지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 비판적인 측면에 과중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됐을 때 이 문제 어떻게 예. 할 것인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정부,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견주어서 정당, 국회도 초당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언론과 방송도 국민들이 좀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좀 정밀한 좀 예. 보도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것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한국 분들이 나가서 이런 대접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입니다. 중국입니다. 진원지 중국의 적반하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옌벤, 중국에 있는 도시죠. 한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분이 중국으로 갔는데 위험한 곳에서 왔다고 격리가 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옌지공항 방역 통제 강화 조치 탑승객 당국이 직접 인계 수송 14일간 거주지 격리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전공항에서는 한국인 30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겠죠. 그리고요, 여기입니다. 중국의 환구시보 관영 언론입니다.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통합니다. 그렇게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등 일본, 한국, 일본 얘기하면서 4개국은 예방 통제 조치를 불충분하게 하고 있다. 뭔가 훈수를 두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중국의 적반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롱이란 말까지 들어갔습니다. 적반하장 조롱. 한국에서 코로나 역유입될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발 항공기 방역 강화 관영 매체는 한국 방역이 느려서 걱정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관영 항구시보 영문판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사설이니까 어떤 주장을 담은 거예요. 생각과 주장을. 여기 보면 한국 등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의 예방 통제 조치가 느려서 걱정이 된다.
이게 훈수일까요? 뭘까요? 그리고요. 다른 나라에 제2의 우한이 생긴다면 중국처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중국의 조치를 모범 사례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지금. 자, 중국 전문가이신 최영선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기분 나쁘게 들리죠. 예. 발원지가 중국인데 자기네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웃 나라에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예. 저 말들 자체를 고깝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실은 그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은 우한을 봉쇄를 했고 우한 시민이 사실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우리 서울 인구하고 비교해도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쇄를 하고 외출 금지를 시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조치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의 조치가 굉장히 강하다. 뭐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하기 힘든 조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예. 뭐 지방 정부에서 성을 거쳐서 중앙 정부로 예.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예. 지금 현재 환자가 발생하는 숫자를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하루에 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뭐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예. 숫자에 그렇게 연연할 건 아니지만 예. 40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예. 우한과 후베이 성을 제외하면 예. 나머지 34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는 30명 이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지금 이 인구라든지 예.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하루에 100명 정도, 2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급격히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깝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중국은 이미 이런 이제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대처하면 되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일으키고 예.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말들에 대해서 고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들을 말은 들어야 된다. 예.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새겨 들을 만한 거는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좀 냈는데 지금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다. 우리 이거는 유지된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에 출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입국 금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부 중국 통한 감염 가능성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안 그리고 중국과 우리와의 경제 관계 이런 거 여러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한 속내가 있다. 그리고 입국 금지에 따른 후폭풍 다각적으로 고려했는데 그래서 정부는 고민하면서 아직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야당은 중국 눈치 보기 국민이 이해 못한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도 있네요. 천장 뚫려 비 오는데 걸레질만 하는 거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답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형 입국 금지 의료계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지금 확산자가 굉장히 늘고 있죠. 각각 중동,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인데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답니다. 중국 경유자 안 막은 게 공통점이랍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요. 이탈리아 지금 150명 넘고요. 이란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통상 관광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인데요. 직항편은 막았지만 경유 입국 열어둬서 그러니까 뭔가 접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는 사실은 골든타임은 지금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만들었다 순식간에 다시 불균형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의사협회가 1월부터 계속 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아야 된다,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 정부는 아직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기찬 변호사, 중국으로부터 입국 그리고 뭐 좀 더 좁히면 중국인 입국 금지 이게 좀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 전문가 집단에서도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질병관리본부장도 예전에 그 유입 차단 부분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과 정부는 사실은 이미 늦은 현재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 몇 마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고 일단은 감염원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일단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찾아내서 그 찾아내신 분하고 접촉한 분만 찾아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쪽으로 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기에 치중할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이제 3월에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감염 가능성 있는 분이 들어온다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보건과 뭐 경제, 정치와 연관시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각국이 한국인의 그 입국을 막거나 제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각국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주권에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지 이걸로 인한 어떤 갈등은 정부가 외교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외교로 풀 자신이 없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의 국민의 생명이라도 위험을 초래할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문가이신 전명주 교수님, 이 뭐 방역과 예방 차원에서 이제라도 금지를 시켜 전면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쪽입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중국에서의 그 유입 인구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다 빨리 이 정리하는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 신천지 교회나 또 청도 대남병원을 통한 이 발생은 집단 감염의 사례입니다. 물론 그 집단 감염 사례가 또 그 연결고리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 지역사회 내에는 아직도 이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들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 특히 1,000명 이상 발생했던 지역들 또 그런 지역도 중국은 이미 지역적인 봉쇄 조치를 한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이라도 우리가 우선 입국 봉쇄를 함으로써 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총량을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이라도 펼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영수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면 봉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뭐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압축돼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에 돌아가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 국민의 생명, 안전이 중요한 거겠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까지 지금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인가? 그게 아니라면 본질에 충실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도 좀 생각이 복잡합니다만은 옆에 계신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겠다. 저는 뭐 약간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고려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는 게 옳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몇 년 전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죠. 사드 논란 때입니다. 그 보복 조치. 굉장한 충격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도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하면요. 중국이란 나라가 가만히 있을 나라가 또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고민 계속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구매 대란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120만 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많은 마스크가요.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1200개입니다. 120만 개보다 더 많습니다. 1200만 개입니다. 근데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침부터 마스크 동났다. 앞서서 사진도 보셨고요. 대구 현지 전화 연결 통해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봉쇄 불안감 확산 속에 전문가들 좀 더 뭔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구하기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가 나와 있는데요. 24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지역입니다. 대형마트 앞에 오전 8시부터 시민들이 몰렸다. 개점은 10시인데 2시간 전부터 줄을 선 거예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생산량이 1200만 개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비규환 대란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걸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마스크 사려고 난리인데 정부가 물량을 확보해서 뭔가 이렇게 뿌리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1200만 장 생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1200만 장이면요. 그러면은 이게 며칠만 지나면은 거의 우리나라 인구 숫자와 맞먹는 생산량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지자체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럼 정부 지자체는 여기 보면요. 의료진, 복지관 등에 배포를 한다는데 주민센터 등에 가면 뭉텅이로 그냥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가면은 마스크가 많이 있고요. 어느 지역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뭔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원활하게 고루고루 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중국에 하루 100만 장 넘게 수출, 14일엔 200만 장 이상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물량도 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굉장히 비상상황 아닙니까? 지금 심각 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마스크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국내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국내부터 충족을 시키고 남는 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네. 이거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 자꾸 나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동네 동네 약국을 다녔는데 예. 다 이제 마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어떻게 남아 있는 걸 찾아가지고 예. 끼고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쓰던 걸 다시 쓰셨어요? 그럼? 아닙니다. 이제 다행히 예.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쓰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저도 그런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계속 방송에서는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걸 실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 그리고 부분과 관련해서 마스크는 이제 사실 일회용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루 쓰면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량들은 확보가 되고 있는데 그 예. 물량들이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정부가 분명히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저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여타 지역은 모르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지금 예를 들어 공포심이 있고 혼란스러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까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들을 갖다 빨리빨리 만들어서 예. 집행을 했을 때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혼란이 좀 낮아질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 예.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뭐 총리가 대구에 직접 내려가서 상주하면서 예. 부분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전 대구부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부의 집행 의지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런다면 대구
대구부터 그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까 사진 보셨지만 저렇게 줄을 다 서 계시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 대구도 저 정도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가 좀 과거와 다르게 지금 직접 좀 개입해서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예. 많은 혼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자체도 당장 예를 들면 지자체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예. 정부가 좀 직접 개입하고 어디로 지급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좀 찾아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지 않게 된다면 저 문제는 계속 예를 들면 두고두고 언론에 나오고 회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편의점이나 마트나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비싸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생산량이 1,200만 개나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 사재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물량을 확보했는데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되고 어느 지역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영찬 변호사,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많을 것 같은데요. 원래 마스크를 좀 비축해 놨다가 예. 비축물자를 푸는 단계가 있거든요. 예.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는 비축물자 푸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비축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마스크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그냥 갖다 놓았다는 측면인데 이것은 공급했다라기보다는 마스크를 그냥 소진시켰다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마스크를 갖다 놨으니까 이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갖다 쓰세요라고 정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직까지 쌓여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네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가서 찾아올 수 있지만 예. 그렇지 못한 분은 또 마스크를 찾아올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는 부분뿐만 아니고 무료 공급 측면에서도 예. 어디에 가면 마스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예. 공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또 가격 말씀하셨는데 예. 가격 통제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측면에서 따질 게 아니고 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예. 가격 통제와 또 유통망에 대한 정리, 직거래를 할 수 예.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인데 예. 아직까지도 뭐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또 공급망에 통제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예.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하신 분 저도 많거든요. 사보려고 했는데 사질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부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사진 앞서도 보셨는데요. 이게 경북 지역에서 한 대형 마트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파니까 이렇게 사려고 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마트에서는요, 이날 어제입니다. 50만 개를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국회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회도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심재철 확진 땐 여의도 덮친 코로나 공포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있죠. 이게 지난 19일입니다. 19일 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확진자와 같은 줄에 앉아 있다가 뒤늦게 안 겁니다. 그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이 나중에 확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제 검사를 받은 거군요. 오늘 검사 결과 나옵니다. 자, 24일 오전까지 손잡고 정치 행보를 한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래서 좀 위험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본청도 그렇고요. 의원회관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 19일 국회 토론회 참석자가 확진됐습니다.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회가 발칵했습니다. 동석한 심 원내대표 등 병원행, 문희상 국회의장, 건물방역위의 모든 시설 폐쇄,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는 기자실도 폐쇄가 돼서 기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다들요. 심 원내대표 검사 결과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지금 그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선제적 조치로 긴급하게 의원총회도 취소하고 또 여야 간 합의로 인해서 국회 본회의를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내대표님이 뭐 특별히 의심 증상이 있으시거나 뭐 지금 그런 상황?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확진자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전희경 의원님이랑 박상도 의원님도 같이 가셨다는 이야기 있는데 혹시? 전혜경 의원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받으시는 의원분들 음성이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이게 안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양성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심각해집니다. 상황이요. 국회가 정말 국회 마비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총선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총선을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권한은 대통령에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정부 그리고 국회와 관련해서 추경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원래 설정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돈을 더 마련하는 거죠. 지금요. 그 얘기입니다. 정부 10조 원 이상 슈퍼 추경 편성 나서나. 지난해 올해 적용된 예상도 500조가 넣어서 슈퍼 예산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추경도 액수가 많아지면서 슈퍼 추경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10조가 넘어서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추경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투입 필요하다.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 두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하면서 추경을 강조한 거예요. 당정은 논의에 착수했고요. 각 부처 계획을 마련할 듯하다. 지금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일보는 슈퍼 추경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비상한 경제 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합니다.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최영선 의원님. 추경 얘기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사실 새해가 들어간 지 2달도 안 지났거든요. 그러면 통상 그 정도 단계에서는 추경 얘기는 없거든요.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각종 지원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추경, 슈퍼 추경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예산 자체가 슈퍼 예산입니다. 512조 원. 작년보다 9.2% 정도 이미 늘어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고 예비비가 3조 4천억이 됩니다. 이 예비비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갑작스런 사태가 생기면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조 4천억은 그냥 끌어다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뭐 그 자체가 필요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충격이 커지면은 일단 필요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은 과거에 사스 때와 메르스 때도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평소 때 연간 예산 편성할 때 새해 예산안 편성할 때 쪽지 넣었다가 걸러진 거 이런 것들을 이 급하게 처리할 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추경 편성하는데도 도로 예산이라든지 뭐 공항 예산이라든지 무슨 상하수도 고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메르스 것들이 예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구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3조 4천억이라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쪽지 예산 같은 거 억지로 밀어넣지 말고 편성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하게 돈을 쓰는데도 그렇게 쪽지를 이렇게 드미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도 금액을 조달할 텐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광훈 목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 혐의 소명 그리고 도주 우려 있다. 뭐 통상 이제 구속장이 발부되면 이 두 가지 요건들이 나오죠.
자, 그러자 지지자들 법원 앞에서 석방하라 이런 목소리를 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걱정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광훈 선거법 위반 구속. 그런데 주말 서울 집회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지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말 서울 집회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집회 강행 앞두고 구속 결정. 서울시 주말 집회 주최한 범투본 10명 경찰에 고발했다.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하여 우리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앞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할 것입니다. 김용민이가 7번째 날 고발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를 좀 막아줘야죠. 언론도 그렇고 대한민국 헌법이. 자, 정광훈 목사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일단 구속이 됐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이니까요. 예. 유죄를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구속 사유가 될 만하다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열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집회가요. 그 집회를 주도한 게 정광훈 목사 네네네.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예.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열리게 되는데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이 밀접 접촉이나 다중 접촉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전 야외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겠지만 전 예. 근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정광훈 목사가 직접 얘기한 건데 집회에서 예. 어떤 분, 그러니까 의사분이겠죠. 의사분 얘기 들었는데 예. 야외에서는 접촉이 절대 안 된다 또 말씀까지 하세요. 거기서 현장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게 된다면 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저는 저도 이 종교를 갖고 있는 거 뭐냐면 모든 분들이 애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다른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고통을 예. 받고 있는데 예. 거기에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건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제가 보니까는 김호란 그 대한예방의학회 예. 코로나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감염자를 배척하면 매우 위험하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숨고 바이러스도 같이 숨는다는 거예요. 전 그런 측면에서 종교이든 모든 집단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배제나 혐오가 아니라 예. 좀 뒤로 올려서 좀 예. 아래 얘기해서 좀 그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좀 호응할 수 있도록 해서 협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존중한다면 한 번 정도 아니면 정부가 얘기한 4주라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4주 정도라도 집회를 좀 중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소위 종교인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취해야 될 자세가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별 교수님, 네. 지금 김종욱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광훈 목사 측에서 야외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야외 집회는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야외를 하더라도 예. 감염이 돼 있는 분들이 자기 주변에서 예. 비말을 배출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예. 비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가능하면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예. 그런 그 행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아무튼 구속영장이 여러 번 청구돼서 이번에 이제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말 집회 또 열릴까 걱정, 아까 김종욱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말 집회 걱정 또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말 집회는 자제해야죠. 지금 이제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집시법상 금지 사유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사후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강제 해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보건 차원에서 주말 집회를 하지 않고 거기 오신 분들 상당수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면역상 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그리고 청도 지역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염 경로를 알 수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신천지 장례식 부의 명단 확보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장례식에 참석을 한 그 상황이 뭐가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부의 명단에 보니까 178명이 있답니다. 원래 알려진 것보다 숫자가 좀 많아요. 대부분 외지인이다.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명단을 확보했으니까 그 명단대로 나와 있는 분들 추적하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신천지 중국 신도 장례식장 참여 예보 방명록이 열세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뭔가가. 우한 신자 300여 명, 대남병원과 관련성 촉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병훈 교수님, 사실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서를.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어떻게 감염됐는지.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아 보입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그 장례식이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오셨던 그 조문객들 중에서 혹시라도 감염 환자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혹시라도 중국과 관련된 분이 있었다면 그랬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신천지교회 교인 또 대남병원의 직원들까지도 감염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두 기관에서의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방명록을 통해서 어떤 단서 그리고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정치권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죠. 다음이 넘겨주세요. 안철수계 속속 이탈, 김용호, 안철수 만나겠다. 김용호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이동섭, 임재훈 통합당 입당했습니다.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안철수당, 잔류의원 현재 5명, 그중 일부도 통합당 입당 타진.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 노선 지금 주장했는데 이게 잘 될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번 흔들려야 어른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겁니다, 지금. 관련 영상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책 중에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정당이나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제대로 클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극복하고 저희들 가는 길 꿋꿋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선 의원님, 안철수 대표 상황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딱 중간에 실시하는 거라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럼 제3지대 안철수 국민의당의 위치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측근이라고 알려진 의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